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여러 가지 발언과 행태들을 보면서 너무나 반 이재명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반 이재명 그 메시지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이재명을 돕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빨리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할까요? 뭐 어느 쪽에는 상관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이재명에 대한 우리가 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우리의 그 경쟁자고 더구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위험한 괴물 정권의 탄생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고 네. 저는 거기에 우리 저를 비롯한 그 지식인들의 그 시대적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가 싸워야죠. 싸워서 그런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뭔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안 돼. 그럼 내가 만들라는 세상은 뭐야? 아,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만들려는 세상이 뭔지는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반 이재명이야. 이재명이면 안 돼. 그러면 당신이 만드는 세상이 이재명이 만드는 세상보다 낫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정책적인 것들을 도외시하면 저희가 그 중도층으로부터 그리고 온건 좌파, 온건 우파로부터 표를 얻을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정책적이라는 거는요 미래지향적인 것이 돼야 되거든요. 네. 과거처럼 뭐 해줄게 이거 정책 아닙니다. 네. 국가 전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AI라고 생각을 해요. AI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의 산업혁명은 네. 인간의 체력적 한계를 기계가 도입이 됐으니까 네. 과거에는 무슨 동물, 사람의 노동력 이런 걸 하다가 기계가 도입돼서 인간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거잖아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네. 이제 AI는 인간의 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AI 써보면요. 해외 무슨 다른 그 영어 문건 같은 거 저는 독일어 잘 모르는데 러시아어 모르는데 그거 다운받아서 여기다 집어넣고서 야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줘. 그러면 다 읽어줍니다. 이게 도대체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십 년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 공학 속에서만 뺑뺑뺑뺑 돌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AI 혁명의 시대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희가 뽑아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그 하정우 박사하고 네. 그 AI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크립토크래시에 대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굉장히 그 학력 수준이 낮고 그럴 때는 당시에는 군인들이 가장 엘리트들이었어요. 네. 군인들은 그 정규 교육을 받고 또 미국에 가서 또 교환 교육도 받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엘리트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60년대 초에 그게 무슨 형식은 군사 쿠데타였지만 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바꾸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지금은 뭐 몰라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아 진짜 나라를 말아먹기 딱 좋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선전선동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는 AI 부문에 100조를 이제 붓겠다 그랬고 한동훈 대표는
뭐 이제 디테일은 많이 다르지만 큰 줄기로 봤을 때 AI 부분에 200조를 5년간 200조를 200조를 쓰겠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00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한동훈 후보의 200조 얘기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네. 현재 저희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예비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후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의석이 워낙 막강하니까 아, 저 사람이 실제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거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서로 그 뭐 끌어당기기 그 뒷다리 잡기에 더 전념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자체는 아니 그거는 뭐 돼봐야지 아는 거지 뭐 후보가 아닌데 후보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분석이 이 중간 결산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빅4 의원들의 각 캠프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합류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4명, 나경원 후보는 5명, 한동훈 후보는 20명, 홍준표 후보는 3명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 지도부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계파별로 혹은 그냥 좀 이렇게 인원수를 안배를 해서 이 현역 의원이 한 분도 없는 그런 후보가 없게 이제 각 캠프에 좀 가주십사 이렇게 뭐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뭐 3배, 4배 많은 현역 의원들이 거기에 합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개파 안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뭐 아시다시피 예. 의원들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당 지도부가 어디로 가세요라고 그런다고 가겠습니까? 아 예.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로 야 뭐 한동훈이 제일 그 당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인원수는 제일 많어?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거는요. 네. 그 이 사람들은 한동훈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네. 이익의 결사체가 아니라 가치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향하는 점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우리는 쇄신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당의 쇄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낡고 그리고 뒤처진 그 과거의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분들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이익은 계속 변하잖아요. 네. 여기 이익이 있다, 저기 이익이 있다. 이번에는 보니까 이쪽이 더 돈이 되겠네, 저쪽이 더 돈이 되겠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그렇게 변하지 않죠. 내가 지향하는 가치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본인의 가치,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흩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남의 당 남의 그 좀 캠프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한 사람이 그러시잖아요. 또 여러 군데 가기도 예, 하고. 뭐 여러 가기도 하고 예. 이합 집산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치부터 좀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이익을 위한 그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게 야 정치인은 후흑해야 돼. 그러니까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어야 돼. 그게 뭐 저 청나라 만리협의 이종 뭐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렇게 후흑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저 정치부 기자 할 때 선배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을 때 정말 좀 모멸감 같은 게 느끼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양심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매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라고 그 전형적인 중국의 모략학이거든요. 후한무치한 행동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안 해야 되고. 예.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이게 외국 같으면은요
오블리스 노블리주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높이 올라간 사람은 책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얼굴이 검고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어야지 정치인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마음을 숨길 수 있고 마음이 검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그분을 그게 지금 전형적인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해요.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은 분, 말을 수시로 바꾸면서 말 바꾸기에 일관성이 있는 분, 심지어는 자기 친인척들에게도 정말 끔찍한 말을 쏟아내고도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저기 어디야 이재민인데 가서 이렇게 입으로 욕설을 퍼붓다가도 제가 보기엔 욕설 같더라고요. 그래놓고서도 예, 바로 이럴 수 있는 사람, 후훅한 사람, 이런 사람들 지도자로 뽑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정말 바른 얘기,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되지 이익에 따라서 이 캠프 갔다가 저 캠프 갔다가 저 캠프 갔다가 이러는 사람들을 이 사람 훌륭해. 이 사람 선택을 잘해서 이거는 옳지 않죠.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무슨 캠프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캠프에서 가치지향적인 그런 캠프를 만드는 것들 저도 그게 좋아서 일로 왔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양쪽을 다 극복해야 한다. 그렇죠. 그것이 시대 교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말은 중도층에게는 소구력이 있겠지만 이른바 집토끼들에게는 외면당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한동안은 그랬었죠. 네. 그 분노감이 그 가슴 목까지 차 있을 때는 그랬었죠. 저도 화가 많이 났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제는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탄핵당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실 수 없어요. 그리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후계자를 낙점하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 그건 그냥 블랙 코미디예요. 어떤 경우든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지목한 경우가 없어요. 유일하게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지목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겉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막 공격하는 식으로 그렇게 각본을 짠 거 아니에요. 왜? 네. 국민들은 전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목당하는 후임 대통령을 원하지 않아요. 네. 이게 뭐야? 무슨 모르모트 또 하겠다는 거야? 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그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탄핵을 당했는데 거기다 놓고서 내 밑에 아련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한번 나가봐. 아니야 당신일 것 같아. 아니야 누구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꽃놀이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후계를 하나 만들어내겠다. 근데 어불성설이고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걸 마치 가능한 것처럼 자꾸만 평론가들도 얘기하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면 그러면 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 뭐 이런 말은 아니 그거는 그냥 정권 상납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의 일기장에 쓰실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라든지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뭐 마찬가지 이런 발언이라든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3년 하나 5년이나 대통령 자리라는 그 직위의 숭고함, 그 직위의 품격 거기에 너무 안 맞는 말씀이고 이기고 오긴 뭐 이기고 옵니까? 이게 탄핵 당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정신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옳다? 저희 이런 대화 나누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매우 언짢아하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보세요. 이재명 대표 아첨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공천에서 다 학살해 버렸어요. 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못해요. 왜? 무서워서. 그럼 그런 거 우리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비판하면서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이게 보수의 가치인가요? 자 이번에는
이른바 빅텐트와 단일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여러 그 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한 이제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여론조사에서 이제 가장 그 지지율이 높게 몇몇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이야기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아마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기가 언제이냐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 어쩌면 4월이 채 가기 전에 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분석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 8분은 이제 경선에 이제 돌입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단일화, 빅텐트, 뭐 단일화와 빅텐트를 떨어뜨려 놓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많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싸우기 위해서 네. 그 반 이재명 그 세력은 다 모여라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럼 뭐 누가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땅한 얘기고요. 근데 예. 지금 거론되는 빅텐트론의 한계 내지 문제점은 뭐냐면 네. 그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예. 국민의힘 경선을 자꾸만 깎아먹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네, 계속 아니 그거 뭐 관심 가져보면 뭐해 나중에 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예선 조별 경기 해봤자 뭐해? 네. 다른 뭐, 팀이 한 팀 온 다음에 누가 또 뭐 뒤에서 뭐 한다며. 예. 아니 그러면 여기가 이 경선은 뭡니까? 조별에서 1등 해봤자 뭐 다른 선수하고 한 번 더 붙어야 된다니. 아니 후보 우리가 대통령 후보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예비 후보를 뽑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명분상으로는 옳은 말씀인데 또 현실은 현실대로 있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얘기가 명분상으로는 당연히 다 같이 모여서 싸우자. 네. 뭐 이런 표현 뭐 민주당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거학과 싸우자. 네.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자. 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근데 그거는 아직 한참 남은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론으로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로 이쪽이 약세, 어떨 때는 뭐 한 3곱절 그렇게 처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우리 국민들 이 유권자들께서는 늘 마음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유무하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차출론도 얘기가 나온 거고 그 얘기가 끊임없이 같이 마치 양쪽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닌지요. 이게 모순인 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경선은 재미가 없어져요. 이 재미 그 여기 어떻게 해야 나온 돼요, 그러면? 후보들의 경쟁력도 떨어져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관심을 그 국민의힘 경선에 쏟아서 경선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덕수 얘기를 좀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정확치 않고 그리고 한계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만으로 76세이신 고령이시고 본인이 평생 공무원 하신 분이 야 이거 나와서 잘못되면 그리고 실제로 나와서 내가 내가 후보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안 됐을 경우에 그 뒤에 그 몰려올 쓰나미를 나는 어떡하지? 정치인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은 되게 공포감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공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선수들은 뛰고 있고 그럼 여기서 선수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뛰게 하고 이걸 흥행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구멍을 뚫어버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멍을 뚫고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어쨌든 뭐 이른바 친윤계 쪽 분들입니까? 그거 지금 경선 시작됐는데 아까도 우리 아는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뭐 친윤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네. 저도 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다. 뭐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서로 함께 싸워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덕수 대행이 오히려 본인이 불출마든 출마든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으로서 하는 거니까. 네. 그건 뭐 개인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아마 그걸 명백히 하는 순간 또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은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거 즐기고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야 이쪽에서 한덕수는 아 계속해 그래서 이거 같으면 야 니네 결국 경선에 김 확 빠지니까 그럼 여기서 비실비실비실하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분 나오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아 나 안 나와 예?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렇다면은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듣겠는데 일단 5월 3일 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그날까지는 경선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은 옳은데 네. 그 다음에 가령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의 1등한 후보와 비슷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든지 혹은 뭐 약간이라도 앞서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겠죠.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여론에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론에 따라야 된다. 예,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치라는 게요. 와서 보니까 이만저만 힘든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사람은 그 누구한테 몇 마디 욕만 들어도 그 가슴에 맺히고 그러는데 제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들은 욕은요. 제가 그동안에 평생에서 들었던 욕 곱하기 아마 1000 내지는 만은 될 거예요. 오늘도 뭐 네. 여기 뭐 댓글에 보면은 뭐 온갖 욕 뭐 아 요즘 이제 안 그러십니다. 많이들 그래요? 예. 하시잖아요. 처음에 이 방송 나오셨을 때 비하면은 네. 이제 우리 김 의원님 이해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아지고 계세요. 아이고 감사하죠. 불사시님이 4만 원 슈퍼챗을 쏘아 주셨는데요.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한다. 이재명 퇴출시킬 후보는 한동훈뿐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